안녕하십니까.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14주차 1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음 15주차 1교시에도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이제 먼저 안내를 해드리자면, 이제, 여기 문제와 점수 배점은 달라질 수 있을 수도 있는데, 대략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려고 합니다. 실제는 이제 문제 출제가 아닌데,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는 거의 실습 위주인데, 여러분들이 좀 안 하신 분은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뭐 안 하셨지만 출석을 그래도 거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떻게, 뭐, 하여튼 그 점수를 내는 데 있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좀 대략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 미래 사회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그 중독에 대해서 많이 또 살펴봤죠? 유튜브 사용의 부작용은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독되지 않고 유튜브를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써라. 또 이제 이번 학기 본인이 이게 1번, 2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이번 학기 본인이 수행한 유튜브 활동을 쓰세요. 프로필 사진, 뭐 쇼츠 3개, 동영상 2개, 썸네일 2개, 뭐 최종 화면 2개, 뭐 카드 2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또 성공 컨텐츠 발표 여부를 쓰세요. 발표했다, 발표 안 했다. 그리고 뭐 제출이죠. 여기서는 네, 제출, 성공 컨텐츠 제출, 자신이 제출한 독후감 제목 써라. 더 리더 책 읽어준 남자 했다, 많이 제출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문제와 점수 배점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할 테니까 유튜브 활동 안 하신 분들은 조금 해주세요. 네, 좀 해주시고 15주차, 14주차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15주차 같은 경우는 그 15주차에 하나 있잖아요. 수업 하나 15주차 1교시. 그 수업은 음, 그 딱 일주일만 수강할 수 있는 기간이 일주일입니다. 더 추가 기간을 드리지 않으니까 그 일주일 안에 여러분들이 다 해주셔야 돼요. 네, 들어주셔야 됩니다. 기말고사는 6월 13일 금요일 하루만 본다고 했고, 접속 기회는 3번 제가 드린다고 했죠. 네. 우리 중간고사 때 조금 이제 접속 기회 놓쳐가지고 이렇게 못 보신 분 있는데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래사회와 미디어 리터러시. 예, 사실은 이제, 어, AI에 대한 관심은 지금도 여전하죠. 그런데, 음, 지금 말하자면은 이렇게 상승을 가다가 지금은 이제 상승 위에 계속 있는 그런 거죠. 지금은 이제 계속 꾸준히. 근데 한 5년 전에 사실은 폭발적으로 미래 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5년 전후에. 그래서 그때부터 미래 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미래 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AI에도 관심이 많죠. 네. 그 알파고 이세돌 바둑 기사가 그 알파고와 바둑을 둘 때 그때쯤 해서 그 이후로 해가지고 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우리 미래 사회에 지금 이제 제가 녹화하고 있는데 파리가 지금 막 날라붙어가지고 네 엄청 갑자기 삼각적이게 파리가 쫓으려고도 나가질 않아요 또 자 얼굴로 막 날라와가지고요 네. 미래 사회와 미디어 리터러시 그래서 미래 사회에 대한 어, 그 전망을 많은 미래학자들이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미래학자는 저는 이제 볼 때 유발 하라리, 네, 유발 하라리라는 어, 이스라엘 네, 학자죠, 교수인데, 네, 그분이 쓴 책이 3권이 있었죠. 어,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그다음에 뭐 21세기를 위한 21가지 배운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최근에 또 호모 넥서스인가요? 뭐 책 또 한 거 나왔죠. 제가 바빠서 못 읽었는데,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여러 미래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들이
미래학을 공부하는 미래학이라는 범주에 공부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미래 사회를 전망하고 뭐 예측할 때 그분들을 끌어와서 인용하는데, 우리 이제 편하게 그냥 미래학자라고 그냥 부르긴 해요. 근데 사실 저도 이 미래학, 저도 전공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대학원을 마친 후에 자기가 대학원에서 주로 공부했던 것을 또 공부를 하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그 뭐 특강이랄지 또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어떤 또 그 연구 사업에 따라서 특정 부분을 또 집중하게 또 그 짧은 기간에 또 공부를 또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전에 이제 저는 이제 뭐 사업이다, 무슨 그 연구 사업이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저는 이제 그 한 학기 정도 뭐 특강을 계속해서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좀 그 미래 사회와 관련된 책들을 그때 이제 많이 읽었고 논문도 많이 읽었는데, 그때 그때도 이제 유발 하라리 제가 책을 잘 읽은 거죠. 잘 읽었는데 저는 사실은 그래서 미래 사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했다. 그리고 좀 미래 사회를 어느 정도 어, 어, 예측이라기보다도 좀 한테 관심이 있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 사회는 사실은 저출산과 매우 관련이 깊어요. 저출산과. 네. 그래서 사실 그렇게 공부를 한 입장이다 보니 그 후에 뭐 어떤 후속 연구가 다른 사람들이 한 후속 연구가 발표가 된다거나 또는 신문 기사에서 발표가 나오면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관심 있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더 잘 알게 되고, 최근에 여러분들 아마 뉴스 기사에서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뭐 한국의 저출산이 음, 조금 나아졌다. 조금 나아졌다. 이런 신문 기사 읽었을 텐데 그게 사실은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다 거짓이에요. 그렇게 우리 언론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언론이 공부하지 않는 언론이에요. 그리고 또 일부는 속이는 거예요. 사실은 일부는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사실 최근에 우리 출생아 수가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출생아 수가 늘어난 건 사실인데, 우리 그 출산율이 늘어난 것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그냥 이 강의를 듣다가도 핸드폰에 있는 인터넷에 쳐보면 바로 알아요. 85년부터 95년까지의 출생아 수를 한번 쳐보세요. 출생아 수를 쳐보셔서 85년부터 95년까지 한번 출생아 수를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겠지만 87년, 88년, 89년 이때 태어난 출생아 수보다 91년, 92년, 93년, 94년 이때 태어난 출생아 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출생아 수가 85년부터 90년에 태어난 출생아 수가 적고, 그거보다 90년에서 95년에 태어난 출생아 수가 더 많아요. 그런데 지금 2025년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이제 전에 한 뭐 2018년부터 2023년까지를 주로 1985년에서 199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출생할 기간이었고, 이제 2024년, 25년으로 접어들면서부터는 1990년부터 1995년까지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아기를 낳는 기간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 어머니의 숫자가 많으니까, 단순히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자들의 숫자, 어머니의 숫자가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낳은 아이의 출생아도 늘어난 거예요. 아주 약간. 사실은 그런 거지. 어, 여자가 평생 낳을 수 있는 출생아 수를 뜻하는 출산율 자체가 올라간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언론이나 또 일부 학자들이 어, 속이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학자들이 그렇다면 그건 속이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도 아는데, 어, 나 같은 사람도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내용을 호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출산에 대한 복지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되고 더 확대돼야 돼요. 그래서 마치 2024년에 태어난 출생아 수가 좀 많이 늘어난 것이 우리나라가 그동안 했던 복지 정책이 조금 빛을 보는 것처럼 더 이상 복지 정책을 확대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 이건 정말 완전히 호도하는 거예요, 호도. 네. 이제 뭐 기자들은 모르고 쓸 수 있죠. 그러나 학자들은 다 알아요, 사실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여러분 독일에서 사우스 코리아 이즈 오버라고 사우스 코리아 이즈 오버 한국은 이제 끝났다라는 유튜브가 지금 나와서 그 조회수가 제가 뭐 얼마 전에 본 데까지만 해도 한 1200만 수를 넘었던데 엄청나게 이제 그 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근데 그것의 핵심은 우리가 이제 한 세대를 거치면서 우리 출산율이 1도 안 되기 때문에 반토막 이상 우리 출생아 수가 줄게 됨으로 해서 2060년에 우리 한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네, 그런 유튜브인데 저는 이제 그 유튜브에 일부는 찬성하면서 일부는 어, 또 반대합니다. 근데 찬성한다는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망하긴 망해요. 네. 이런 그 공개적인 참 유튜브 이 강의에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게, 뭐, 근데 뭐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하니까. 근데 저는 망하는 시점을 2060년은 아니고 한 2090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2090년. 좀 더 늦게 망할 것이다. 네. 근데 그 독일에서 만든 유튜브 사우스 코리아 이즈 오버에서도 사실은 한국 서울대 교수가 이제 이름은 이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여자 선생님이에요.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했고 그 선생님의 어떤 지도 교수도 그 공부를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인데 노벨상도 받았나? 네, 그런데 이제 그분의 제자가 지금 한국 분이고 서울대 교수 계세요. 그분이 이제 많이 자문을 해줬는데, 근데 그 유튜브에서도 그런 잘못된, 뭐 최근에 출산율이 늘었다, 이런 잘못된 정보를 말하길래 그 부분은 좀 제가 실망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뭐 미래 사회와 미디어 리터러시 얘기를 하면서 왜 그 얘기를 왜 하냐, 그런데, 어, 좀 약간 관련이 있고, 뭐, 이제 우리 미래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좀 사실은 너무 심각할 정도로 낮다.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최고 지성인인 유시민 선생님이, 어, 제가 유시민 선생님이 어떤, 뭐, 저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뭐 대단한 지성인이고 지식인이죠. 어, 유시민 선생님이 뭐 책을 낸다거나 뭐 유튜브에서 발표하시는 뭐 제가 뭐 거의 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근데 이제 제가 또 가끔씩은 이건 조금 이견이 다르다 이런 게 또 있긴 해요.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제가 뭐 거의 한 95% 이상 제가 동의하는데 근데 이제 유시민 선생님도 우리나라의 그 저출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인구가 적은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뭐 미래 사회는 인구가 적은 사회가 살아가는 것이 맞다. 뭐 충분히 하여튼 뭐 그게 잘못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제 그 의견에 사실 공감을 하면서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너무 낮아요. 이 정상적으로 너무 낮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기존의 어떤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나야 되는데, 출산율이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현재 우리 한국에 5천만이 산다고 할 때, 이 5천만이 너무 적어. 그래서 한 2,500만 원 정도는 살아야 돼. 그러면 이제 일이 돼야겠죠? 일로는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두세 대 정도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지금 일도 안 되다 보니까, 한 0.7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서울의 특정 지역은 0.5도 안 돼요. 그러면은 뭐 0.6 정도라고 한다면 어떤 그 개체의 출산율이 0.6이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망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거의 그 숫자에 다다랐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여러 뭐 연구 사업이나 또 특강을 또 준비하면서 또
연구 사업에 제가 이제 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도 하지만 또 보조적으로 참여하기도 하니까 보조적으로 참여했을 때 제가 또 그 한국 그 이민 정책에 대한 연구 사업에서도 제가 좀 보조적으로 같이 참여를 해서 그 정보를 제가 많이 입수를 했는데 우리 이민 사업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60년에 그 망한다고 했는데 사우스코리아 오라고 했는데 제가 거기서 약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이민 사업을 간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민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좀 저는 이제 그 기간을 되게 약간 미룬 거다. 2090년에 망할 것이다. 그런데 망하지 않는 길은 하나가 있어요. 우리 출산율이 제가 볼 때는 2까지는 갈 필요까지는 없고 1.3도 필요 없고 내가 볼 때는 1 정도만 돼도 1만 돼도 우리나라는 저는 이제 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1이나 1.1 정도만 돼도. 근데 지금 0.7, 0.6 이 정도로 가서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1.1이 되더라도 망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만큼은 잘 살진 못할 거예요. 지금만큼은 잘 살지는 못해.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정보들이 우리가 어떤 제대로 된 리터러시를 이해하고 또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한 것을 제대로 이해할 줄 알아야 돼. 그거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건 물론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근데 뭐 공부라는 것이 뭐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또 이런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혼자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도 다 학회가 있고 또 연구 사업이 있고 진행되다 보다 보면은 또 2년이 닿아서 또 이제 전문 연구원으로 활동할 수도 있고 또 보조 연구원으로 활동할 수도 있고 그래 활동하게 되면 거기 또 정보를 하여튼 다 얻게 되다 보니까 또 정보를 또 얻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또 제가 또 나름 또 제 머릿속에서 또 새로운 개선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저도 이제 제 나름의 또 리터러시 표현하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또 새롭게 또 논문을 준비하고 있고 또 논문까지 아니더라도 또 간단한 또 짧은 글 정도 제가 이제 쓰고 있고 이렇게 하는 건데 하여튼 우리가 미래 사회에서 우리 리터러시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제대로 된 정보를 받아들이고, 특히 그리고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최절정이죠. 최고의 문화. 제가 사실은 어저께, 지금 우리 녹화 당시인데 어저께 제가 서울 성균관대학교에 학회가 있어가지고 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음, 갔다 오면서도, 뭐, 이렇게 어떤 지하철역이나 또 이렇게 기차역을 가도 예전에는 다 그게 높은 계단이었어요. 그 계단으로 다 다녔죠? 걸어 다녔는데 지금은 계단이 없어요. 다 에스컬레이터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왜 계단이 이렇게 다 에스컬레이터로 다 바뀌었냐? 그만큼 한국이 잘 산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사실은 제가 이제 거의 그런 얘기를 알고 있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쯤은 뭐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제가 얘기를 하고 안 하고 그러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뭐 저의 어떤 값어치에 있다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거의 정점을 찍지 않았나. 그래서 음,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한 2035년까지 우리 어떤 지금 최고의 정점은 유지가 될 것이고 그 이후로 저는 이제 조금씩 우리나라가 이제 조금씩 이제 다시 못 살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2040년이나 2050년 정도 되면은 그 에스컬레이터들이 다 다시 이제 계단으로 다 바뀔 거예요.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전기가 이제 우리나라 모질라. 지금은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그 경제 활동을 하면 생기는 그 세금을 엄청나게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엄청난 이게 지금 부자 나라예요. 부자 나라. 네. 엄청난 부자 나라인데, 음, 네. 그, 그래서 돈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계단으로 꼭 가지 않아도 이 에스컬레이터만으로 다 갈 수 있어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네. 그런데 나중에는 그거 다 전기를 돌릴 그 돈이 없어요. 나중에는 세금을 낼 사람이 다 노인들만 있고, 일하는 젊은이들이 없어. 그래서 일하는 젊은이들을 그럼 수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민이죠, 이민. 근데 그 이민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그 이민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그 최근에 제가 또 그 정보를 제가 또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 뭐,
와 같은 그런 이민자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제 거기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지만 호주 같은 나라도 그 원주민은 이제 거의 극소수가 되었고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극소수가 되었고 이민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계속 살고 있고 그들의 후손이 이제 미국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렇죠? 근데 그 지금도 계속 또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들 나라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아 우리나라는 이민자의 나라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어, 그렇죠? 네. 뭐, 최근에 근데 미국 정치 형태가 조금 뭐 약간 달라지긴 했지만, 하여튼 기본적인 정체성 그러는데, 그렇지만 이제 유럽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그런 이민자의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본 나라가 있고, 이제 이민을 추가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런데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그런 어떤 이민에 대해서, 이민을 이제 그냥 과도하게 또는 무분별하게 받아들였을 때,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 이제 좀 조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서 이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나라들이 그 퍼센테이지가 한 11%, 12%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마 음, 저는 지금 덴마크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덴마크라는 나라가 한 6% 정도로 해서 아주 정말 이제 모범적으로 그 이민 정책을 모범적으로 펼치고 있는 나라인데, 그래서 유럽 여러 나라에서 좀 너무 많이 받아들인 나라들은, 한 6, 7%로 줄이려고 하고, 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민 정책을 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2024년 말 기준으로 이미 5%를 넘어섰어요. 5%를.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야, 우리도 유럽의 여러 나라처럼 10% 넘어가니 이민의 어떤 그런 그 관리가 잘 안 된다더라. 이민자 비율이 11% 10% 넘으면 이민자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된다더라. 우리도 6% 7%로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이민 정책을 만약에 펼친다면 우리는 여기서 사실 크게 늘릴 수 있는 차이가 더 이상 많지는 않아요, 이제. 근데 우리의 저출산율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우리 이 줄어드는 인구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줄어드는 인구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은 우리 이 세금을 지금처럼 지금 엄청난 세수를 빨아들이고 있는데 나중에는 그만큼 세수를 빨아들이지 못한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또 우리가 뭐 이민을 많이 받기에는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보수적인 사회입니까? 그리고 아직 이민청도 없잖아요. 우리 보수적인 사회가 아직 이민청도 없어요. 이런 나라인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경제 노동 인구는 줄 수밖에 없다. 경제 노동 인구가 준다는 것은 세금을 낼 수 있는 인구가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 우리나라가 그 독일에서 만든 유튜브 그 내용처럼 결국은 복지 정책에 쓸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결국은 나중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 수도로 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여러분 한 가지 요소가 또 더 있어요. 근데 이 한 가지 더 요소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대부분의 학계에서 말을 하지 않아요.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저는 모르죠. 그러나 저는 추측만 할 뿐인데,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또 오늘 또 하려고 합니다. 네, 추측만 할 뿐인데, 자, 이거 잠깐 이제 제가 뭐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뭐 그래서 대충 거의 이제 오늘 수업 분량 다 나왔는데 여기서 마무리해도 되는데 잠깐 이거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미래 사회와 인공지능. 그래서 이제 미래 사회는 인공지능 사회일 것이고 그런 인공지능 사회를 대비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미디어 리터러시 윤리관,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제가 이 14주차에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미래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미래의 인공지능 시대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근데 제가 어저께 학회에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학회에서 이거는 이제 이 슬라이드랑 요 슬라이드는 제가 만든 거예요. 근데 그 학회에서 갑자기 요 슬라이드를 제시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 앞에
슬라이드가 하나 더 있었어요. 우리 그 서울대 선생님이 발표를 하신 건데, 어, 이 앞에 슬라이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슬라이드를 만드신 선생님이 그 이제 우리가 학회에서 자신의 발표 내용을 책에 이렇게 이제 미리 원고를 넘기거든요. 미리 원고를 넘기면 어떤 분은 원고를 넘기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그냥 슬라이드를 넘기기도 해요. 그냥 그 PPT 슬라이드, PPT를 넘기기도 하고. 근데 넘기는 거는 보통 한 3주 내지 4주 넘기거든요. 왜 책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책을 인쇄를 하고 그걸 두고 이제 그 사이에 또 자신이 또 새롭게 또 업그레이드를 하죠. 그래서 이건 책이 없더라고요. 이제 책이 있으면 내가 가져오려고 책이 없어. 그래서 이제 요 앞에 이제 또 슬라이드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사진을 못 찍었어요. 찍으려고 하는데 팍 넘어가더라고요, 여기서.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원래 발표하려고 했던 건데 거기도 있어가지고 참 반갑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거 뭐 사실은, 이거 예전에 읽었었죠. 제가 그 특강 준비하면서, 네. 2050 미래사회 보고서라는 책이에요. 서울대 유기훈 교수님이 쓴 책인데 2017년인가 썼어요, 이 책을. 그리고 근데 이 유기훈 교수는 교수팀이에요. 유기훈 교수 혼자 쓴 게 아니라 유기훈 교수가 공대 교수인데 이분이 또 공대 교수예요. 공대 교수인데 이분이 연구 사업을 하면서 자신이 이제 팀이 있었죠. 같은 공동연구원, 전임연구원, 뭐 대학원생도 있고 그렇게 해서 책을 내신 건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분이 2050년에 한국 사회에 좀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2050년만 말한 건 아니고 여기 여기서 보시면 2050년이 있고 2090년이 이렇게 있죠. 2090년까지 딱 이렇게 예상을 해서 하시 한 거죠. 그래서 발표를 하는데 상당히 반갑더라고요. 나는 이미 예전에 사실 발표를 많이 했던 건데.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 2050년에 제1계급 인공지성 플랫폼 소유주 0.001%. 우리 이게 인류의 비율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2050년에는 2050년에는 인공지성이 상당히 많아지는 지금보다 많아지죠. 2090년에는 거의 인공지성이 많아. 음. 제1계급 인공지성 플랫폼 소유주. 플랫폼을 가진 사람. 뭐 구글이랄지 이런 거죠. 여러분도 열심히 해서 유튜브 하나 만들어서 유튜브가 성공했다. 그럼 여러분도 그 유튜브라는 플랫폼의 소유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플랫폼에서 활약하는 스타들 0.002%, 그리고 제 3계급이 인공지성, 4계급이 프레카리아트, 여러분 뭐 프로레탈리아 이런 거 들어보셨는데 99.997%, 저 같은 경우는 100% 여기 될 것 같아요. 프레카리아트, 프레카리아트, 불안정이라는 뜻의 이탈리아어, 프레카리오와 노동계급스타는 독일어 프롤레탈리아트의 합성어다. 그렇죠? 이제 플랫폼이라는 단어는 이제 제가 사실은 예전에 이거 한 2000년도 정도에 특강하고 이럴 때는 플랫폼이란 단어도 사실 모르는 분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 다 아시죠? 플랫폼, 정류장, 여기서는 정보지식 정류장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보면은 여기서는 일반 시민이 이렇게 인공지성 위에 있죠? 근데 여기 제가 앞에 쓴 거는 3계급이 인공지성이라고 써 있죠? 4계급이 프레카리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 서울대에서 발표하신 선생님은 이렇게만 여기 한쪽 같이 넣더라고 이렇게 뭐 제가 쓴 내용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실제 책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 인공지성과 프레카리아트 여기서는 프레카리아트가 위에 있고 인공지성 아래에 있지만 여기서는 제가 성계급 인공지성을 했죠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결국은 일부는 1계급과 2계급은 되지 못하다 할지라도 인공지성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성을 부리는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일부는 인공지성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인공지성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 사람도 있는 게 아니 있을 수가 있다 아니라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뭔가 제대로 된 주체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면 미래 사회에서는 결국은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이게 1교시 핵심 내용이에요. 어떤 인간요? 주체적인 인간,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인간.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냥 그 사람 말하면 100% 믿고 그냥 그대로 따라간다. 수동적인 인간이 되면 지금은 그냥 수동적인 인간이 되어서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나를 지배하는 어떤 또 다른 인간의 지배를 받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일 시키고 우리가 그 사람 일 돈 받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산다면 어떤 리터러시 능력을 주체적이고 비판적이고 능동적인 리터러시 능력을 키우지 않는다면 미래 사회에서는 나에게 돈을 주고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인공지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인공지성. 인공지성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를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번 시간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시간이 제가 토론이 너무 길어서 이렇게 좀 길어졌고, 자, 자, 계속해서 2교시에, 14주차 2교시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